자, 사업소득에 대한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결국 한 강의를 더 찍게 됐어요. 사실 사업소득은 한 학기 동안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업소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의 종합소득을 다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알고 가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은 소득 중에 뭐 어떤 소득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그 중요도를 일일이 다 제가 뭐 언급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사업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법인 사업자를 기장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기장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개인 사업자를 기장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소득이 당연히 사업소득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 뭐 이자나 배당이나 뭐 근로연금 기타의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곁들여 가지고 이제 같이 종합과세에서 합산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셔야 실무에 나가셨을 때 조금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실무에 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사업소득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사업소득 다섯 번째,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상 과세 방법은 모두 다 같았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을 지급받는 귀속자 입장에서의 종합과세 여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이 지급자는요,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라는 것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아도 되냐 하면 원천징수에 대한 취지가 뭐예요? 일단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한테 해당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일정 부분만큼을 떼고 그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한다고 했어요?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세금을 떼먹힐 이유가 그러한 근거가 없어진다라고 했었죠.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소득의 귀속자가 만약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비사업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이 세무사를 끼고 이렇게 저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세금을 걷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굳이 원천징수라는 걸 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이 해당 소득을 지급을 할 때는요, 보통은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득은요, 다 드러나게 되고요. 굳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소득의 귀속자가 사업자라고 한다면 세무사 등을 끼고 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업자라고 한다면 굳이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에 의해서 소득의 지급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매업자, 노점상인 등은 납세 조합을 조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 공제를 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 노점 상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의 소득을 계산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힘들고 그렇다고 뭐 세무사한테 이거를 좀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의 그 비용들이 세무대리 비용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에는 이 분들끼리 납세 조합이라는 거를 조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납세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 소득을 지급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매월 징수를 해서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 얘가 납세 조합이고 얘가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원천 징수를 통해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 내용보다는 원칙이 더 중요해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더
이해 위주로 이야기하자면 원천 징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원천 징수의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과 인적 용역, 즉 소득의 귀속자인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할 때에는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 하면 프리랜서라고 불러요. 우리 흔히들 이 소득의 귀속자를. 이 프리랜서들은요.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면제가 되어 있어요. 이 프리랜서들은요. 원래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을 받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구조인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러한 프리랜서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러한 사업자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프리랜서라고 부르고요. 법에서 부르고 있는 용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 인적 용역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프리랜서 뭐 여러 경우의 수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프리랜서들이 이제 뭐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딜러들도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고 이런 분들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일정 금액만큼을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원천 징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원천 징수 의무자들은 사업자, 법인 납세 의무자, 국가 뭐 여러 가지 뭐 단체들 그러니까 프리랜서들한테 즉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의 지급자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비사업자인 일반적인 개인 빼고는 모든 소득의 지급자가 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만큼의 금액을 떼고 지급을 해야 되느냐? 수익금액의 3%만큼 떼고 지급을 하시면 돼요. 실무를 더 섞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방소득세까지 3.3%만큼 떼고 지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3.3% 소득자예요? 뭐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소득의 지급자가 프리랜서 등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는 국세 3%, 지방소득세 0.3% 해가지고 3.3%를 떼고 지급을 하고요.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인 소득의 지급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봉사료라고 한다면 5%의 금액만큼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고요. 단 계약기간 3년 이하인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꽤 높은 세율이죠. 20%만큼의 원천징수 세율을 두고 있어요. 이거 뭐 외국 용병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여러가지 프로농구 등의 외국인 선수들 많잖아요. 그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원천징수 세율을 높게 하고 있냐면 세금 안 내고 출국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세채권을 미리 확보하자라는 취지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조금 높게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외에서 여기 방가로 2번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요. 이렇게 연말정산이 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귀속자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사업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업자는요. 간편장부 대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일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내용 우리 조금 뒤에 한 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 사람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면 이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을 때에는 연말정산으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자가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같이 취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그걸로써 납세 의무 종결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연말정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 나중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부할 때도 볼 거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공부하면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회사의 근로자이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해당 회사다라고 할 때, 회사가 근로자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이 소득 귀속자인 근로자의 소득을 확정하는 것. 이걸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연말정산이라는 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사업자잖아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이 사업자 임의는 분명한데 이 사람들한테 원천 징수를 할 때 3.3%만큼을 떼고 원천 징수를 하는 것도 맞는데, 만약에 이 소득의 지급자가 연말정산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신청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치 이 사람들을 근로자와 같게 취급을 해서 연말정산 규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봉사료의 원천징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 안마실수, 이용원, 과세 유흥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봉사료를 함께 받아서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그 레스토랑이나 뭐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면 봉사료를 보통 별도로 받아요. 공급가액 얼마 나오고요. 봉사료 얼마 나오고 부가가치세 얼마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매출 전표에 찍히게 되거든요. 이 봉사료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레스토랑 직원들의 어떤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값이 뭐 20만 원이에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만 원이 나오겠죠. 별도로 봉사료가 이렇게 산출이 돼 가지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봉사료가 3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25만 원의 금액을 레스토랑 사업자한테 결제를 하게 되죠. 사업자는 25만 원을 받아서요. 거기에 적혀 있는 봉사료인 5만 원의 금액만큼을 우리 회사의 우리 레스토랑의 직원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요. 이때 레스토랑 사장이 레스토랑 직원한테 지급하는 이 봉사료 5만 원에 대해서 5%로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천징수의 요건 한번 볼게요. 사업자가 매출 전표 등의 공급과액과 접대부, 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는 경우에 아까처럼 매출 전표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그리고 봉사료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매출 전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경우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할 때에는 5%만큼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예시 들은 거 공급가액 20만 원, 부가가치세 2만 원, 그리고 봉사료 3만 원이라고 했었죠. 20만 원에 20% 하면 얼마예요? 4만 원이죠. 그러면 방금 제가 예를 든 거에서는 원천 징수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20만 원에 20% 하면 4만 원이고요. 방금 제가 예로 든 거는 봉사료가 3만 원이었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때 봉사료가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원천 징수 의무가 발생이 되고요. 원천 징수는 봉사료의 5%만큼을 원천 징수해야 돼요. 5만 원 곱하기 5%에서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큼만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봉사료의 소득 구분, 즉 봉사료를 받는 이 직원,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요. 사업소득이 없으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이때 이 소득은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된다는 거.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장이 직원한테 주는 그 급여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정 금액만큼 이렇게 산정이 되지만 그 외에 별도로 받는 봉사료는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 근로자의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득을 받는 귀속자인 사업자의 입장에서의 종합과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소득은요, 원칙적으로 과세 방법이 종합과세예요. 원래 분리과세는 없었는데 이번에 분리과세가 등장을 했어요.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사업소득은 원래 다 종합과세인데요. 이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금액, 이게 2천만 원 이하이다라고 한다면 2018년도까지는 이거는 비과세였는데 이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도 좀 양성화시키겠다, 수면 위로 올리겠다라고 해서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여기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은 분리과세 했을 때의 세액과 종합과세 했을 때의 세액 중에서 작은 세액을 골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우리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분리과세는 뭐예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겠다라는 게 분리과세였고, 종합과세라는 건 뭐예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소득들과 합쳐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종합과세였죠. 둘 중에 적은 세금이 나오는 거를 골라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분리과세가 유리하시겠죠. 하지만 주택 임대 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둘 중에 더 적은 세금이 나오는 쪽으로 선택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원칙은 소득의 귀속자인 사업자가 받는 소득은요, 대부분 다 종합과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임대업 빼놓고. 주택 임대업도 이게 2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종합과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확정신고 볼게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확정신고 언제 하냐 하면 5월 달에 해요. 이거 예전에 우리 소득세 1장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1페이지에 소득세에 대한 특징에서 신고납세 제도라고 했었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 퇴직, 양도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요 규정에 따라서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사업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인데 성실신고 사업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5월달이 아니라 그거는 신고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줘서 6월 1일부터 6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보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일단 이때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 볼게요.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사업소득을 원래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까지만 알면 나중에 실무 가셨을 때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정리사항까지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사업자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사업자다라고 한다면 당해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게 제가 이 표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깨지는데 여러분들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그거 보시면 이게 풀 창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장 의무의 구분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이거 우리 언제 공부했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 우리 일단 최근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복식부기 의무자한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화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된다.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다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거 공부했었죠. 만약에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사업소득에 있는 내용이에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식부기 의무자를 검색을 하시면 나오겠죠. 요거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처분이익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해당이 되죠. 이 말은 총수익 금액 인정, 처분 손실 나오면 필요경비 인정. 만약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면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 즉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여기 또 한 번 설명이 나오죠. 다음에 처분 손익은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한다 라고 나오는 것 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의 처분 이익은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한다. 그럼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면 이때 발생되는 처분 손익은요,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이걸 구분 짓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표예요. 업종을 3그룹으로 나누고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이렇게 업종별로 나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제조업, 운수, 건설업 이런 것들은 2그룹에 속하고, 뭐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1그룹에 속하고, 부동산 임대업, 뭐 기타 서비스업 등은 3그룹에 속해요. 이렇게 업종별로 나열을 해놨고요. 해당 업종별로 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일정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 하면 전기수익 금액이에요. 지금 2020년도죠. 2020년도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이걸 판단할 때는 2019년도에 총수익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2019년도에 건설업에서 발생한 총수익 금액이 2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2020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를 구분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현재 15억, 그리고 7.5억, 그리고 5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에는 정기수익 금액이 아니라 단기수익 금액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내가 성실신고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2020년도에 총수익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간편과 복식은 정기수익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단기수익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업종별로 15억, 7.5억, 그리고 5억 원 이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실신고 사업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이러한 금액 이상에 해당이 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거 공부한 거죠. 당해 수익 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익 금액 이상인 경우에 이때 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성실신고 선임신고라는 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현재 삭제가 되어서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굳이 선임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실신고 확인서에 대한 제출이에요. 이 성실신고자는 일반적인 그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가 신고할 때 그 제출을 하는 여러 가지 서류에 플러스해서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확정신고 기한이 연장이 돼요. 원래 우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즉 업종별로 일정한 수익금액 이상이 되는 그러한 자다라고 한다면 나는 6월 30일까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확정신고 기한이 연장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 원래 사업자들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해요. 요거는 근로자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나중에 세액공제한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성실신고 사업자들에 한해서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이때 이 확인서 누가 써주는 거냐 하면 세무사들이 써줘요. 이때 이 세무사들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써줄 때 그 써주는 비용에 대한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는요, 보통 이제 조정료만 내고 이렇게 신고를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성실신고 확인서에 대한 그 비용까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세무사한테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무사가 써주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세무사한테 주는 비용. 이 비용을 1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확인 비용에 대한 60%만큼을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비용은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0만 원 곱하기 60%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한도에 딱 걸리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2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뭐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어쨌든 세무사한테 주는 비용도 60%만큼의 금액을 12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면 세무사한테는 우리가 200만 원을 지급을 하지만 60%인 120만 원만큼은 공제로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200만 원에 대한 40%만큼의 금액인 8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세무사들이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서 요거 이제 제출을 할 때 납세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희한테 200만 원을 주시지만 120만 원만큼은 세액공제로 차감되고요. 나머지의 금액만 실질적으로 부담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를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억 원인데 뭐 한 8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즉 과소신고한 금액이 1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전액 다 추징해요. 그리고 다음에 3개년도 동안 세액공제 불가능해요. 120만 원만큼 전액 다 추징하고요. 다음 3개년도 동안은 이거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신고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의미겠죠. 자, 만약에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에 대한 수시 선정 사유에도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겠죠. 자,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연합세액에 대한 규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간연합세액이라는 건 전년도 1년치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만큼을 고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우리 지금 종합소득 배우고 있고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이렇게 종합소득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사업소득만 중간연합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볼게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연합 기간으로 해서 소득세를 결정 징수한 그 세액을 중간연합 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2020년이고요. 2019년과 2020년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2019년에 이때가 1기예요. 이때 내가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납부를 한 소득세 금액이 100원이에요. 2020년이 되었어요. 2020년 때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얼마냐라고 하면 요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150이라고 해볼게요.
12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19년도에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납부한 세금 100원, 20년도에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납부한 세금 120원. 이렇게 1년치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요, 이 1년치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걷게 되면 이거 납세자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나눠서 한 번 더 걷어가겠다 라는 취지에서 중간연합 세액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생되냐 하면 이거 우리 언제 내요? 5월 달에 내죠. 2019년 5월 달에 이 100원만큼의 세액을 납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019년에 대한 세금은 2020년 5월 달에 내죠. 2010년에 대한 세금은 2021년 5월 달에 내게 되겠죠. 이때 중간에 한번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반만큼, 얼마예요? 50원만큼 이거를 중간연합으로 걷어가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확정신고 납부를 할 때 중간연합한 금액을 차감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70원만큼만 5월 달에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이런 규정이 중간연합이라는 규정이에요. 원래는 1년치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해서 한 번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납세자들한테 너무 일시적인 자금 부담, 그 한 번에 집중되는 자금 부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내세운 취지고요. 사실은요, 국가 입장에서 조세 채권을 1년에 종합소득세는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국가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그러한 세금이에요. 굉장히 이게 범위가 커요. 그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를 1년에 한 번만 걷겠다라고 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가지고 걷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세채권을 조금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간연합이라는 규정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1년에 세금을 2번 걷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미리 한 번 걷어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최종적인 세금 계산해서 미리 걷은 세금 차감하고 나머지의 세금만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미리 걷어가는 세금을 중간연합이라고 하고요. 이 중간연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50%만큼을 중간에 미리 걷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 5월 달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7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달 표시하고 년 표시하면서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간연합 제외자 한번 볼게요. 일단 신규 사업자는 중간연합 규정이 없어요. 왜? 중간연합이라는 건 전년도 1년치에 대한 납부세액의 반만큼을 미리 걷어가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신규 사업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서 다음에서 발생한 소득,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그리고 속기사, 그리고 자영, 예술가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소득 중에서 수시 부가 소득,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자들은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거는 수시로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굳이 중간연합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너 소득 발생하면 그거 다 그냥 무조건 다 걷어갈게. 이게 수시부가예요. 수시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수시부가거든요.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회피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중간연합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고 수시로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사업자이기는 하나 일단 좀 사업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독립적으로 이제 뭔가 사업에 대한 그 소득세액을 계산하기 힘든 그러한 자들이고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중간연합 규정에서 제외를 하고 그냥 5월 달에 1년에 한 번만 세금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연합의 결정과 징수를 볼게요. 전년도의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만약에 사업 부진으로 중간연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 중간연합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이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는 아무래도 써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우리가 아까 말한 거와 같이 100원만큼의 세액을 냈어요. 근데 2020년에 1월 1일부터 6월까지 이때
이때를 중간연합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얼마만큼? 50원만큼.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반만큼을 중간연합세액으로 걷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단이서는 전년도에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우에 중간연합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우리가 이제 중간연합 기준에 의해서 이때 발생된 세금 50원만큼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실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반년 동안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이거 20원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이랬을 때 전년도 기준 금액의 30%에 미달했을 때, 그러면 나는 내가 6개월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득세를 계산을 하면 20원만 내면 되는데, 중간연합 기준에 의해서 이거 50원 내야 되면 나 이거 지금 돈도 없는데 가뜩이나 사업도 안 돼서 너무 큰 부담이다. 이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 50원 제외하고요. 20원만큼 세금 납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그냥 세무서가 50원만큼의 고지서를 보내줘요. 전년에 100원 납부했으면 너 이번에 50원만큼 중간연합 해라라고 고지서를 보내요. 근데 이렇게 고지된 금액이 지금 가뜩이나 사업도 안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중간연합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라고 한다면, 100원 곱하기 30%인 30원에 미달한다라고 한다면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세무서에서 보내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치에 대한 세액을 내가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납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중간연합은 꼭 강제의 규정은 아니다라는 거. 사업이 부진할 때에는 그에 대한 또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중간연합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무서가 중간연합 고지서는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해요. 2019년도에 대한 세금은 언제 신고 납부해요? 2020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죠. 이때 5월 달에 신고 납부한 세액의 50%만큼을요, 그해 11월에 중간연합으로 걷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에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전년도 11월 달에 미리 중간연합으로 걷어간 금액만큼은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이제 세금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납세자는 이렇게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11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단 중간연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징수하지 않아요. 1년치에 대한 세금 그냥 한 번에 5월 달에 내라. 중간에 미리 걷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소액이고요. 뭐 이런 거 걷어봤자 국가 입장에서 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라는 취지를 뭐 달성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중간연합세액이 6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굳이 중간연합 징수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분납. 만약에 중간연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초과세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중간연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건데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 중간연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연합은 일단 전년치, 1년치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만큼을 고지받아서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신규 사업자는 제외한다. 왜? 전년치 납부한 세액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연합은 11월 달에 고지서가 날라온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연합세액이 너무 부담되는 수치이다. 이걸 중간연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금액이 6개월치에 대한 세액을 계산했을 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꼭 고지서 나온 금액 그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직접 6개월치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추계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계사업자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요. 기장신고가 원칙이에요. 뭐냐면
사업자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를 일일이 다 회계 처리를 해요. 그쵸? 사업자가 상품을 팔면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사업자가 상품을 매입을 하면 상품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요. 이렇게 건건이 하루하루의 회계 처리를 다 모아놓으면 장부라는 게 작성이 돼요. 그래서 각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의 장부를 작성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장부를 작성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장신고라고 하고요. 이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추계신고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요.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기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냐 하면 추계신고를 해요. 회계 처리한 것도 없고 뭐 장부 작성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세금 계산을 합니까? 수익 금액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계 신고의 방법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득금액을 산출을 하고 있어요. 자, 기준경비율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출 내역 한번 볼게요. 일단 수익금액. 여기서 말하는 수익금액은 우리 매출액 말하는 거예요. 이 매출액에 뭐 보조금, 장려금,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다 이제 합한 금액으로 수익금액을 산출을 하고요. 징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주요 경비,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그리고 종업원 급여 등이 해당이 돼요. 이거 세 가지의 비용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비용에 한해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공제를 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확인된다고 해도 공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경비는요. 수익금액, 여기 우리가 산출했던 수익금액 있죠. 이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만 경비 처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우리 기장신고는 뭐예요? 기장신고를 굳이 여기에 대입하다 보면 수익금액에서 징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모든 경비를 다 회계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 세 가지의 비용에 대해서만 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라고 했을 때 차감을 해주고요. 나머지의 비용은요. 확인돼도요.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나머지의 비용들은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추계로 신고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추계 신고가 유리할까요? 기장 신고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기장 신고가 유리해요. 왜? 이 경비 이외의 경비들을 기장 신고를 하게 되면 징빙에 의해서 확인만 된다라고 한다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추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들 이외의 경비들은 이거는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냥 일률적으로 수익 금액의 몇 %만큼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장 신고가 유리한 게 맞아요. 기장 신고가 유리하니까 세무사한테 돈을 내고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를 고용해가지고 수임해가지고 신고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추계 신고가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세무사 회계사들은 다 망해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기장신고가 원칙이고 기장신고가 유리해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들, 경비가 진짜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만 추계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게 추계 신고 방법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복식보기 의무자라면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만큼만 인정을 해줘요. 여기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만큼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곱하기 2분의 1. 요거 중에서도 반만 인정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외의 경비들은요 거의 인정되는 금액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복식보기 의무자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한도 있는데 한도는 단순경비율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순경비율이라고 한다면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경비율 한 금액만큼을 추계 소득금액으로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되겠죠. 추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뭐 증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차감을 해주는 금액이 없고요. 그냥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차감을 해주고 있어요. 단순 경비율은요, 굉장히 높아요. 기준 경비율은요,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단순 경비율 대상자다라고 한다면요, 굳이 기장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기장 신고를 하는 것보다 단순 경비율이라고 한다면 추계 신고하는 경우가 더 유리해요. 기장 신고하면 세무사한테 그 수수료만 더 들어가고요. 내가 지금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한다면 그냥 추계 신고하시면 돼요. 수익 금액 알 거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알려줘요. 내가 부가세 신고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수익 금액은 산출이 돼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나와요. 그렇게 나온 저희 수익 금액에서 마이너스 수익 금액 곱하기 단순 경비율 이렇게 하시면 그냥 자연적으로 사업소득 금액이 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그냥 추계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기준 경비율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추계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99% 불리하게 돼요. 기장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하게 되고요.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 경비율과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이렇게 제가 기장 의무 구분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계속 사업자를 위주로 한번 볼게요. 정기 수익 금액으로 이것도 판단을 하고요. 정기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고요. 정기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어요. 그래서 내가 2020년도에 기준 경비율 적용받을지 단순 경비율 적용받을지는 정기 수익 금액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 내가 올해 단순 경비율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장 신고를 하실 필요 없고 추계 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내가 이번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계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 기장 신고를 하시는 게 세액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경비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용 계좌 개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되는 규정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설 신고를 하셔야 돼요.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됐는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이 되어서 세금 신고를 딱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미이행, 미개설자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 안내문에 찍혀 나와요. 있을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냐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이었을 때부터 수익 금액에 대해서 0.2%인가 현재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만큼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그냥 바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다라는 거고요. 사업용 계좌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은행 가서 우리가 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사업용 통장으로 쓰고 있는 그 통장 있죠. 그거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 놓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러한 계좌번호를 가지고 이러한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세 제출 의무. 요거는 뭐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발생을 해요. 무엇이냐 하면 이거죠. 내가 어떠한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이 원천 징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원천 징수를 해서 나머지 금액만큼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 징수한 금액은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급 명세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천 징수한 금액을 정리해 놓은 내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소득 원천 징수한 내역들을 다 정리해서 이쁘게 정리해서 지급 명세서를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뭐 일용 근로자라고 했을 때 이런 일용직들한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급 명세서를 만들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어떠한 소득을 지급을 했을 때 그렇게 지급한 내역들을 정리해 놓은 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해당 소득별로 이렇게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날짜 맞춰가지고 잘 의무 이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법정증명서류 제출 의무. 내가 어떠한 지출을 했을 때, 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지출을 했을 때, 그 금액이 건당 3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 넷 중에 하나의 증빙은 반드시 받아오셔야 돼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제 지출 증빙 서류들은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 개 중에 하나의 증빙 서류를 받아오셔야 되고요. 물론 건당 3만 원이 넘지 않으면 굳이 이러한 증빙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 경비로서 인정을 해주지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네 가지의 증빙 서류만 적격 증빙으로서 법정 증명 서류로서 인정이 되고 그 외의 증명 서류들은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부가가치세법상에 신고를 하시겠지만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만큼 벌었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이걸 알 수 있게 신고를 해주는 방법이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과세사업자라고 했을 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발생된 부가가치세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죠. 이때 만약에 우리는 이번에 이제 6개월 동안 100원만큼을 벌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6개월 동안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 이때도 우리 100원만큼 벌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법상에 신고를 할 때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얘가 전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을 딱 보니까 이거 100원만큼 신고하고 또 100원만큼 신고했으니까 이 사람은 1년 동안 200원만큼을 벌었겠구나라고 포착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이 사람이 2019년도에 얼마만큼 벌었어요. 200원만큼 벌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면세사업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에 신고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소득세를 부과를 하려고 할 때, 이 사람 이거 작년에 얼마만큼 벌었지?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 정보가, 기본 베이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비해가지고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두게 됐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에 따라서 이 사람은 6개월치가 아니라 1년에, 저 이번에, 150만 원만큼 벌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한 금액을 보고 이 사람 이번에 150만큼 1년 동안 벌었으니까 150원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하면 되겠네. 이걸 총수익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취지에서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하는 거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둘 다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국이죠. 약국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와가지고 약사님이 조제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면세예요. 조제용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가지고 감기약 주세요 했을 때 주는 거 있죠. 그 뒤에 어떤 그 진열대에 정해져 있는 거,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거를 판매하시면 그거는 과세예요. 약국은요, 면세 사업자예요. 그럼 약국은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그 신고도 하셔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겸용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과세 사업에 대한 수익 금액도 신고하시고요. 면세 사업에 대한 신고 금액, 수익 금액도 같이 신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국은요, 즉 겸용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만 하시면 되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도 없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거는요, 여러분들 실무를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이론서에는 많이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무 처음에 나가셨을 때 많이 이제 조금 난해한 경우들을 이제 많이 좀 언급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정리해 놓은 사항이고요.
사실 뭐 이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비중은 아니에요. 이론은 이 위에 내용이 중요하신 거고요. 밑에 내용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밑에 내용도 이론에서 문제로 출제가 될 때 뭐 언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소득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그 문제 풀어보면서 반드시 수업 끝나시면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사업소득은 좀 양도 많고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좀 수업이 길어졌고요. 이 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습관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소득에 대한 모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로소득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교재 통해서 문제 푸시다가 또 모르는 문제 나오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것도 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뭐 질문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6월 1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새벽 1시 20분인데 이제 6월 2일이 됐죠. 원래 이제 5월 31일까지가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성실 사업자를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늦게 일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체력이 이제 많이 좀 저하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신고가 이제 끝났어요. 5월 31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에 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한 그 신고가 이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고도 끝나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강의를 올려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올리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목소리도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발음도 조금 이제 피곤함과 이 졸려움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발음도 좀 많이 절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생생하게 강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근로소득 공부하시기 전에 뭐 예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그 예습할 시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복습을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